함께 해주셔서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의 굿나잇 스토리는 셜록 홈즈 시리즈 자전거를 탄 그녀를 준비했습니다. 한창 중요한 수사에 열중하고 있는 셜록 홈즈를 불쑥 찾아온 젊은 여성. 그녀는 최근에 아버지를 여인 후 겪게 된 이상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홈즈는 그 속에서 뭔가 위험한 징후가 도사리고 있음을 간파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죽은 삼촌의 친구라는 사람들 덕분에 보수가 높은 가정교사로 일하게 된 그녀. 그러나 낯선 시골이기에 기차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타야 하는데 그때마다 미행하는 남자가 나타난다는 그녀의 이야기에 홈즈는 왓슨을 파견하는데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셜록 홈즈. (1894년부터) (1901년까지) 셜록 홈즈는 매우 바쁜 사람이었다. 그 8년 동안 대중에게 알려진 사건들 중 그의 자문이나 관여를 받지 않은 사건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게다가 가장 복잡하고 비범한 성격의 몇몇 사건을 포함하여 수백 건이나 되는 사적인 사건들을 해결하는데도 그가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했다. 몇 가지 피할 수 없었던 실패를 제외하고 그는 놀라운 성공을 많이 거둘 수 있었는데 그것은 모두 이 오랜 기간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결과였다. 나는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한 아주 상세한 기록을 보존해왔다. 또한 많은 사건의 해결과 수상에 내가 직접 관여했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대중에게 그중 어떤 것을 공개해야 할지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이전의 방식을 따라 범죄의 잔혹함보다는 사건의 해결 방식이 독창적이거나 극적이어서 관심을 끄는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제 독자들에게 찰링턴 숲속길에서 혼자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바이올렛 스미스 양과 관련된 사실을 그리고 그녀에 대한 우리 수사가 낳은 결말을 공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 사건은 매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는데 사실 우리는 그 결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 사건을 통해서는 내 친구 셜록이 유명해진 이유가 된 놀라운 능력들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가 작은 이야기들과 자료를 모아 정리한 그 길다란 범죄의 목록 중에서도 이 사건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점들이 존재한다. 1985년의 내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바이올렛 스미스 양에 대해 처음 들은 시각은 4월 23일 토요일이었다. 내 기억으로는 그녀의 방문이 홈즈에게 굉장히 반갑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홈즈는 담배로 돈을 벌고 명성을 쌓은 백만장자 존 빈센트 하덴이 당한 독특한 고문과 관련된 아주 난해하고 복잡한 사건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이다. 내 친구는 무엇보다 정확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의 사건을 사색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므로 자신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서 자신의 주의를 빼앗는 것은 무엇이든 싫어했다. 만약 내 친구가 아주 냉혹한 사람이었다면 늦은 저녁 베이커가에 나타나 그의 도움과 조언을 간청하는 키가 크고 우아하며 여왕 같은 그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고 거절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냉혹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 젊은 여자가 이미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마음을 먹고 왔기 때문에 그가 다른 일로 바쁘다고 말하면서 재촉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었다. 그녀가 이야기를 끝내기 전까지는 그녀를 방에서 내보낼 수 없는 것이 분명했다. 홈즈는 체념한 표정으로 다소 지친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 아름다운 침입자에게 자리에 앉아 그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간청했다.
적어도 당신의 건강에 대한 문제는 아니겠죠. 그가 예리한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면서 말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넘치니까요. 그녀는 놀라서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고 나는 자전거 페달 가장자리의 마찰로 인해 그녀의 발바닥이 약간 거칠어진 것을 보았다. 네, 저는 자전거를 많이 타요, 홈즈 씨. 그리고 그것은 제가 오늘 당신을 방문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내 친구는 장갑을 벗은 상태인 그 여자의 손을 잡고 과학자가 표본을 관찰하듯 감정을 완벽히 배제하고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았다. 잠깐 실례했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놓았다. 저는 당신이 타자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뻔했어요. 하지만 물론 음악에 관련된 일이겠죠. 이분 손가락 끝이 주걱 모양으로 휘어있는 게 보여, 왓슨? 두 직업의 공통적 특징이라 할 수 있지. 하지만 얼굴에는 영적인 면이 있어. 그러자 그녀는 부드럽게 얼굴을 뒤쪽으로 돌렸다. 얼굴 속 영적인 측면은 타자기가 줄 수 없는 것이지. 이분은 음악가야. 맞아요, 홈즈 씨. 저는 음악을 가르쳐요. 낯빛을 보니 시골에서 일하시는군요. 맞아요. 서레이 경계에 있는 파넴 근처예요. 아름답고 흥미로운 곳들이 많은 동네죠. 왓슨, 우리가 집회 위조범 아치 스탠포드를 추적하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그 근처였어. 자, 바이올렛 양, 서레이주 경계에 있는 파넴 근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젊은 여자는 아주 명료하고 침착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아주 특이했다. 홈즈 씨, 얼마 전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과거 제국 극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던 제임스 스미스입니다. 어머니와 제게는 25년 전에 아메리카에 가신 삼촌 랄프 스미스를 제외하고는 친척이 아무도 없는 데다가 삼촌이 떠난 뒤로는 삼촌의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는 아주 가난해졌지만 어느 날 타임즈에서 우리의 행방을 묻는 광고가 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났는지 짐작하시겠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재산을 남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즉시 신문에 기재된 변호사에게 갔어요. 거기서 우리는 남아프리카를 방문하고 돌아온 두 신사, 카루더스 씨와 우들리 씨를 만났어요.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분들은 삼촌의 친구였고 삼촌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다 요하네스버그에서 몇 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삼촌은 마지막 숨을 거두며 자기 친척들을 찾아보고 그들이 부족하지 않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랄프 삼촌이 살아계실 때는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카르도스 씨는 삼촌이 자기 형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듣고 우리 모녀에게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더군요. 잠시만요. 홈즈가 말했다. 그 얘기를 언제 나누셨죠? 지난 12월입니다. 4개월 전이죠. 네, 계속 말씀하시죠. 우들리 씨는 아주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 젊은 남자는 머리를 이마 양쪽으로 늘어뜨리고 거칠고 부은 얼굴에 붉은 콧수염을 갖고 있었는데 제게 계속 추파를 던졌어요. 저는 그가 너무 혐오스러웠죠. 그리고 시릴이 제가 그런 사람과 알고 지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신의 그분의 이름이 시릴이군요. 홈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젊은 여자는 얼굴을 붉히고 웃었다. 맞아요, 홈즈 씨. 전기 엔지니어 시릴 모튼이에요. 우리는 여름 말미에 결혼하려고 해요. 세상에, 제가 어떻게 그 사람 얘기까지 하게 된 거죠? 제가 하려던 말은
우들리 씨가 아주 혐오스러웠던 반면 훨씬 나이가 많은 카루더스 씨는 더 상냥했어요. 그의 얼굴은 어둡고 누런 데다가 수염은 말끔히 깎은 모습이었고 조용하지만 점잖고 기분 좋은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우리 모녀에게 어떻게 하다가 둘만 남겨졌는지 물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매우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게 자신의 10살 난 외동딸에게 음악을 가르쳐달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그는 제가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를 방문한다는 조건을 제안했어요. 대가로는 1년에 100파운드를 제시했고 사실 그것은 엄청난 보수였죠. 그래서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수락했고 파넴에서 8km 정도 떨어진 7턴 그랜지로 내려갔어요. 카루더스 씨는 호랍이었지만 딕슨 부인이라고 하는 아주 존경할 만한 노부인 가정부를 고용하고 있었어요. 그의 아이는 워낙 사랑스러워서 모든 게 희망적이었어요. 카루더스 씨는 아주 친절하고 음악적인 분이었고 우리는 함께 아주 즐거운 저녁 시간들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저는 주말마다 시내에 있는 어머니 집에 갔곤 했죠. 제 행복을 방해한 첫 번째 문제는 빨간 콧수염을 기른 우들리 씨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그 집에 지내러 왔는데 그 짧은 기간이 제게는 석 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못살게 굴었지만 제게는 훨씬 더 못된 존재였습니다. 그는 혐오스러운 방식으로 저에게 애정 표시를 하고 자신의 부를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자신과 결혼하면 런던에서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와 아무 관계도 아닌데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그가 강제로 저를 품에 끌어안았어요. 그는 끔찍할 정도로 힘이 셌고 제가 키스할 때까지 저를 보내주지 않겠다고 위협했어요. 그 순간 카루더스 씨가 들어와서 그를 제게서 떼어냈어요. 그러자 우들리 씨가 그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때려 눕히고 칼로 얼굴을 베었어요. 짐작하시듯 그게 그의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카루더스 씨가 다음날 제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신을 주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우들리 씨를 본 적이 없습니다. 험조 씨, 드디어 오늘 당신의 조언을 구하게 된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먼저 저는 매주 토요일 오전 12시 22분 기차를 타고 시내로 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파넴역으로 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칠튼 그랜지에서 역으로 가는 길은 전반적으로 사람이 거의 없는 한적한 길이에요. 특히 양쪽에 각각 찰링턴 히스와 찰링턴 홀을 둘러싸고 있는 숲이 양옆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구간이 특히 그랬죠. 그 구간의 길이는 3km 정도로 상당히 긴 편이죠. 그 어느 길보다도 외로운 길이었고 크룩스베리 언덕 근처의 큰 길에 다다를 때까지 수레나 농부를 거의 볼 수도 없었어요. 2주 전 그곳을 지나다가 우연히 어깨 너머를 돌아봤는데 200m 정도 뒤에 자전거를 타고 저를 따라하고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짧고 검은 턱수염을 기른 중년 남성으로 보였어요. 파넴에 도착하기 전에 뒤를 돌아봤지만 그 남자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월요일에 돌아오는 길에 같은 남자를 봤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다음 주 토요일과 월요일에 똑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났을 때 제 놀라움은 더욱 커졌어요. 그는 항상 거리를 유지했고 어떤 식으로도 저를 괴롭히지 않았지만 분명 아주 이상한 일이었어요. 저는 카루더스 씨에게 이 말을 꺼냈는데 그도 제 말을 유심히 들은 것 같았고 말과 덫을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그 한적한 길을 갈 때 혼자서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였죠. 말과 덫이 이번 주에 올 예정이었지만 어떤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혼자 자전거를 타고 역에 가야 했습니다. 그게 오늘 아침이었어요.
예상하다시피 저는 찰링턴 숲 근처에서 역시 뒤를 돌아봤죠. 그리고 분명 그 남자는 2주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는 항상 제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의 얼굴을 확실히 볼 수 없었지만 확실히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짙은색 정장에 천으로 된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유일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그의 검은 수염이었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지만 호기심으로 가득 차서 오늘 그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자전거 속도를 줄였는데 그도 속도를 줄이더군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멈추자 그도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잡을 덫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길에 급커브가 있어서 매우 빠르게 페달을 밟다가 멈춰서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커브를 돌아 멈추지 못하고 저를 지나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가서 모퉁이를 돌아보았어요. 도로의 2km 뒤쪽까지 살펴보았지만 그는 그 길 위에 없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중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옆길이 그 지점에는 없었다는 점이에요. 홈즈가 낄낄거리며 손을 비볐다. 이 사건은 확실히 독특한 점이 몇 가지 있네요. 그가 말했다. 아가씨가 모퉁이를 돌고 그 길에 아무도 없었다는 걸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죠? 2, 3분 정도요. 그럼 그 남자가 다시 돌아갔을 여지는 없네요. 옆길도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럼 옆길 중 하나를 택해 도보로 갔겠군요. 황해로 갔을 리가 없어요. 그랬으면 제가 봤겠죠. 그럼 불가능한 경우를 배제해본다면 그가 찰링턴 저택 쪽으로 갔을 거라는 사실에 도달하네요. 제가 알기로 그 저택은 도로 한쪽에 위치한 커다란 땅 위에 세워져 있고요. 다른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없어요, 홈즈 씨. 저는 너무 당황해서 홈즈 씨를 만나 조언을 듣기 전까지 마음이 불안했어요. 홈즈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가씨와 약혼한 신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마침내 물었다. 그는 코번트리의 미들랜드 전기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가 아가씨를 깜짝 방문하고 나지는 않았나요? 홈즈 씨, 제가 그를 못 알아볼 리 없죠. 아가씨에게 호감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있었나요? 시리를 만나기 전에 몇 명 있었어요. 그 후로는요. 그 끔찍한 우들리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것도 호감이라고 친다면요. 다른 사람은 없었고요. 금발의 의뢰인은 약간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홈즈가 물었다. 그저 제 생각일 수 있는데 제 고용주인 카르더스 씨가 제게 관심이 많다고 종종 느꼈어요. 우리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꽤 많아요. 저녁 때는 제가 그의 노래에 반주를 해주죠. 하지만 그가 직접적인 말을 저에게 한 적은 없어요. 그는 완벽한 신사예요. 하지만 여자는 직감이 있으니까요. 홈즈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직업은 뭡니까? 그는 부자예요. 마차나 말은 없고요. 적어도 그는 꽤 부유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2-3번은 도시에 가요. 남아프리카 금주식에 깊은 관심이 있고요. 스미스 양, 새롭게 진전되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지금은 아주 바쁘지만 곧 시간을 내어 아가씨의 사건에 대해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저에게 알리지 않고 어떤 행동도 하지 마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좋은 소식만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렇게 매력적인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건 자연의 당연한 질서 같은 거지. 홈즈가 말했다. 그는 명상용 파이프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한적한 시골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을 그녀가 좋아할 리 만무하지. 분명 그녀를 비밀리에 좋아하는 남자일 거야. 하지만 수상하고 도발적인 점들이 있어, 왓슨. 그 남자가 유독 한 지점에서만 나타난다는 점? 바로 그거야. 우리 첫 번째 임무는 찰링턴 저택의 세입자가 누구인지 찾는 거야. 그럼 너무 다른 성향을 가진 카루더스와 우들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들은 왜 둘 다 랄프 스미스의 가족을 찾는데 그렇게 열심이었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정교사에게 보통 가격의 2배나 지불하는 이유가 뭘까? 게다가 그 저택은 여기서 8km 이상 떨어져 있는데도 말을 두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상해. 왓슨? 아주 이상해. 내려갈 거야? 아니, 친애하는 친구야? 자네가 갈 거야. 사소한 음모일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중요한 연구를 중단할 수는 없거든. 월요일에 일찍 파넴에 가서 찰링턴 히스 근처에 숨어서 직접 사실을 확인하고 자네가 관찰한 바와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돼. 그리고 저택의 거주자들에게도 물어보고 돌아와서 내게 알려줘. 왓슨, 이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확실한 디딤돌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나는 이 일에 대해 언급할 생각이 없어. 우리는 그 여성이 워터루에서 9시 50분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내려갔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고, 나는 9시 13분 기차를 탔다. 파넴역에서 찰링턴 히스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길 한쪽에는 탁 트인 황무지, 다른 한쪽은 오래된 주목나무 울타리가 서 있었고, 웅장한 나무가 우거진 공원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다니던 길임이 분명했다. 그 길이 이어진 곳에 이끼로 덮인 돌로 된 정문이 서 있었는데 양쪽 기둥에는 썩어가는 형상의 문장이 달려 있었다. 그 정문으로 통하는 마차용 중앙도로 옆의 울타리에는 갈라진 지점들이 있었고 그 사이로 통하는 길도 몇 군데 있었다. 그 집은 도로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그 주변은 온통 음침하고 부패한 분위기였다. 황야는 봄 햇살로 눈부시게 반짝이는 황금빛 고즈넉한 꽃으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저택의 입구와 반대편에 길게 뻗은 길 양쪽의 시야를 모두 확보하기 위해 그 꽃 무더기 중 하나를 골라 그 뒤에 자리를 잡았다.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내 내가 왔던 방향에 반대편에서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검은 턱 수염이 나 있었다. 찰링턴 길의 끝에 다다르자 그는 자전거에서 뛰어내려 숲을 틈새로 자전거를 끌고 나오더니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15분 뒤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 한 명 더 나타났다. 이번에는 역에서 오는 그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찰링턴 저택의 울타리 쪽으로 오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잠시 후 남자는 숨었던 곳에서 나와 자전거를 타고 그녀를 따라갔다. 넓은 풍경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그 두 사람뿐이었다. 우아한 젊은 여성이 똑바로 앉아 자전거를 탔고 그녀의 뒤에 있는 남자는 모든 동작에서 묘한 암시를 던지며 손잡이 위로 몸을 숙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돌아보며 속도를 늦췄다. 그 역시 속도를 줄였다. 그녀가 멈춰섰다. 그 역시 200m의 거리를 유지하며 바로 멈춰섰다. 그녀의 다음 동작은 활기가 넘친 만큼이나 뜻밖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페달을 힘껏 밟으며 그를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만큼이나 빠르게 그리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곧 그녀는 거만하게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따라오던 그 남자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다시 길을 따라 올라왔다. 그러자 그 남자 역시 방향을 틀어 계속해서 거리를 유지했고 그 두 사람 모두 커브를 돌아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계속 그곳에 숨어 있었는데 잘한 일이었다. 이내 그 남자가 페달을 천천히 굴리며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는 찰링턴 저택 입구로 들어가 자전거에서 내렸다. 그는 잠시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다. 아마도 그는 손을 들어
넥타이를 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저택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갔다. 나는 황무지를 가로질러 달려가서 나무들 사이로 그를 지켜보았다. 멀리서 튜더 양식의 굴뚝이 달린 오래된 회색 건물이 언뜻 보였지만 그 남자는 우거진 숲으로 들어갔고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의 관찰로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기에 의기양양하게 파냄으로 돌아갔다. 그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자는 찰링턴 저택에 대해 내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했고 대신 팔 저택에 있는 유명한 부동산 업체를 소개해 주었다. 나는 집에 가는 길에 그곳에 들렸고 대표와 정중한 만남을 가졌다. 여름 안에는 찰링턴 저택을 임대하거나 구입할 수가 없었다. 너무 늦은 뒤였다. 이미 약 한 달 전 이미 새로운 임대인이 그곳에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윌리엄슨 씨가 세입자의 이름이었다. 그는 점잖은 노신사였다. 예의 바른 중개업자는 의뢰인들 간의 일은 자신이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셜록 홈즈는 그날 저녁 내가 보고하는 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하지만 내가 원했던 그의 퉁명스러운 칭찬의 한마디가 그에게서 나오지는 않았다. 내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평가하는 그의 엄격한 표정은 오히려 평소보다 더 심각했다. 친애하는 왓슨, 자네가 몸을 숨긴 것부터 잘못됐어. 울타리 뒤에 숨었으면 그 흥미로운 작자의 모습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너는 수백 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었으니 스미스 양보다도 더 아는 게 없지. 그녀는 그 남자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녀가 아는 사람이라고 확신해. 그렇지 않고서야 그 남자가 그녀와 거리를 유지하면서까지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왜 그렇게 애를 썼겠어. 그가 핸들바 쪽으로 몸을 굽혔다고 했지? 자기를 감추려는 거야. 자네는 정말 제대로 일을 그르쳤어. 그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네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런던 주택 중개업자에게 갔다니. 내가 어떻게 해야 했는데? 내가 약간 흥분해서 소리쳤다. 가장 가까운 술집이나 마을회관 같은 곳으로 갔어야지. 시골에서는 그런 곳이 소문의 중심지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높은 사람부터 부엌대기 아가씨까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했을 거야. 윌리엄슨이라고? 내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야. 그가 노인이라면 그 젊은 여성의 민첩한 추격을 피해갈 만큼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아니겠지. 오늘 아침 자네가 탐색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야? 그 젊은 여성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뿐이네. 나는 애초에 그녀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어. 자전거 탄 그 사람이 저택과 관련 있다는 사실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택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라는 것도. 그런 평범한 이름을 가진 사람보다 제격인 사람이 누가 있겠어? 자, 사랑하는 내 친구, 너무 우울해하지 마. 다음 주 토요일까지 조사를 좀 더 하면 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스미스 양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내가 본 바로 그 장면들에 대해 짧고 정확한 설명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편지의 골자는 추신해 있었다. 홈즈 씨, 제 비밀을 지켜주실 거라 믿어요. 제 고용주가 제게 청혼을 하게 되어 여기 이 집안에서 제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그의 감정은 아주 깊고 정직하다고 확신해요. 그런데 저는 물론 이미 약혼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는 저의 거절을 아주 진지하지만 부드럽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좀 껄끄러운 건 이해하시겠죠. 우리 어린 친구가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군. 홈즈가 편지를 다 읽고 생각에 잠겼다.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미있고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는군. 이번 사건에는 하루쯤은 시골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날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오늘 오후에는 내가 생각한 가설 한두 개가 정말로 맞는지 실험해보러 그곳에 다녀와야겠어.
시골에서 보낸 홈즈의 조용한 하루는 평범하게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저녁 늦게 베이커가에 도착했는데 입술에는 상처가 나고 이마에는 진하게 멍이 든 데다가 방탕한 분위기까지 풍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치 런던 경시청의 수사 대상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겪은 일들이 아주 우스웠던지 그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진심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활동적인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니까 한 번 하면 항상 즐거워. 그가 말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예전 스타일의 영국 복싱을 꽤 하잖아. 그게 때때로 도움이 되지. 오늘 복싱 능력이 아니었다면 나는 엄청난 수치를 당했을 거야.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졸랐다. 자네에게도 이미 말했던 시골 술집을 찾았고 그곳에서 조심스럽게 조사를 좀 했어. 내가 카운터바에 앉아있으니까 수다스러운 주인장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말해주더군. 윌리엄스는 흰 턱수염을 가진 남자인데 몇 안 되는 하인들을 데리고 저택에서 혼자 살고 있어. 그가 지금 성직자이거나 성직자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저택에서 산 지 얼마 안 됐음에도 한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가 독특하리만큼 비기독교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어. 마을 사람들이 이미 성직자 단체에 문의를 했는데 그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만 유난히 암울한 경력을 가졌다고 했어. 술집 주인은 저택 방문객들이 주로 주말에 많이 오는데 특히 우들리 씨라는 이름을 가진 빨간 콧수염을 가진 신사가 항상 그곳에 있었다고 알려주더군.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마침 바로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안쪽 차단된 작은 방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우리 대화를 다 들었던 거지. 내가 누구야? 나는 뭘 원했을까? 내가 그 질문들을 한 의미는 뭐였을까? 그는 달변가였고 말투는 격렬했어. 말을 마친 그가 나에게 강렬한 주먹을 한 방 날렸어. 나는 그 주먹을 완전히 피하지 못했고 그 후 몇 분 동안이나 아주 흥미로워졌지. 죽자고 덤벼드는 불량배를 맞이해서 나는 그 친구의 왼쪽을 제대로 가격했어. 그리고 자네가 보는 지금 이 꼴이 됐어. 우들리 씨는 1인용 마차를 타고 집으로 갔지. 그렇게 내 시골 소풍이 끝났지. 솔직히 말하면 즐겁기는 했지만 서레이주 경계선에서 자네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것처럼 나의 시골 여행에서도 얻은 게 없었네. 목요일에 의뢰인에게 편지가 한 통 더 왔다. 홈즈 씨, 제가 카루더스 시댁에서의 일을 그만둔다는 말씀을 드려도 놀라지 않으시겠죠? 아무리 높은 급여를 받아도 제 불편한 처지가 나아지지 않네요. 저는 토요일에 시내로 올라왔고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카루더스 씨가 덫을 사셔서 그 안적한 도로의 위험도 끝났어요. 위험이 있기는 했다면 말이죠. 제가 떠나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단지 카루더스 씨와의 껄끄러운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그 혐오스러운 사람, 우들리 씨가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는 언제나 끔찍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흉측해 보이네요. 무슨 사고를 당했는지 아주 흉한 꼴을 하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만 그의 모습을 봤는데 대면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는 카루도스 씨와의 긴 대화를 나누더니 아주 신난 표정을 짓더군요.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지 않은 걸 보면 근처에 사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아침 그를 다시 보았는데 수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더군요. 차라리 야만적인 야생동물이 돌아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제가 그를 얼마나 혐오하고 두려워하는지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할 정도랍니다. 카르도스 씨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잠시라도 견딜 수 있을까요? 하지만 토요일이면 제 모든 고민도 끝이 나겠죠. 그러니까 왓슨, 내 생각에는 말이지. 홈즈가 엄숙하게 말했다. 이 작고 매력적인 여성을 둘러싸고 깊은 음모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여정에서
누구도 그녀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 임무지. 왓슨, 토요일 아침에 시간을 내서 함께 내려가자고. 그리고 기이하고도 포괄적인 이 수사를 확실하게 끝내고 오자.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는 사건을 그리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 위험하기보다는 그저 괴상하고 이상하게만 보였기 때문이다. 한 남자가 아리따운 여자를 숨어서 기다렸다가 따라가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도 아니고 용기도 없어서 그녀에게 다가가기는커녕 그녀가 다가가려 할 때 도망치기까지 했으니 그가 위협적인 폭행범은 아니었다. 악당 우들리는 매우 다른 사람이었지만 한 번을 제외하고는 우리 의뢰인을 추행하지 않았고 카루더스 씨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그녀와는 접촉하지 않았다. 자전거에 타고 있던 남자가 마을 사람들이 말한 저택의 주말 파티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가 누구인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대하는 홈즈의 태도가 매우 심각했다. 또한 집을 나서기 전에 그가 주머니에 권총을 슬쩍 넣었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이상한 일련의 사건 뒤에 비극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다. 밤비가 내린 다음 날 아침은 화창했다. 런던의 어두운 분위기에 지친 눈에는 황무지로 뒤덮인 시골길에 피어난 빛나는 꽃덤불이 한층 더 아름다워 보였다. 홈즈와 나는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고 지저귀는 새소리와 봄의 상쾌한 공기를 즐기며 넓은 모래길을 따라 걸었다. 크룩스베리 언덕 갓길의 오르막길에는 오래된 떡갈나무들 사이로 솟은 음산한 저택의 모습이 보였다. 나무들도 아주 오래됐지만 그 저택은 더 오래된 건물이었다. 홈즈는 갈색 황무지와 녹색 싹이 트는 숲을 사이로 적황색으로 난 기다란 길을 가리켰다. 저 멀리서 우리 방향으로 움직이는 기차가 검은 점으로 보였다. 홈즈는 참지 못하고 탄성을 질렀다. 나는 30분 여유를 둔 거였어. 그가 말했다. 만약 그게 그녀의 함정이라면 그녀는 더 이른 기차를 타러 가고 있을 거야. 왓슨, 그녀는 우리를 만나기 전에 이미 찰링턴을 떠났을 것 같아. 우리가 언덕을 지난 순간부터 기차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빠르게 앞으로 전진했다. 앉아서만 생활하던 나는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반면 홈즈는 몸이 항상 단련되어 있어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나왔다.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활기차게 가다가 나와 100m 정도로 거리가 좁혀졌을 때 갑자기 멈춰서더니 슬픔과 절망이 담긴 몸짓을 하며 손을 위로 뻗었다. 동시에 텅 빈 마차에 고삐가 묶인 말이 마차를 끌고 오는 모습이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고 마차는 우리를 향해 빠르게 덜컹거리며 오고 있었다. 너무 늦었다, 왓슨. 너무 늦었어. 내가 그의 옆으로 달려가는 동안 홈즈가 말했다. 바보같이 더 이른 기차를 생각 못했어. 납치야. 왓슨, 납치. 살인이 될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야. 길을 막아. 말을 멈춰주어. 자, 지금이야. 뛰어들어. 내 실수가 초래한 결과를 수습할 수 있을지 보자. 우리는 마차로 뛰어들었고 홈즈는 말을 멈춘 후에 채찍으로 쳐서 다시 길을 따라 돌아갔다. 모퉁이를 돌자 홀과 황야 사이의 모든 길이 열렸다. 나는 홈즈의 팔을 잡았다. 홀로 자전거를 탄 사람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둥글게 한 채 모든 에너지를 페달에 실어 달리고 있었다. 그는 자전거 경주 선수처럼 날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턱수염난 얼굴을 들더니 우리가 자신과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자전거에서 뛰어올라 멈춰섰다. 석탄처럼 검은 그의 수염이 창백한 얼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고 두 눈은 열이 나는 사람처럼 밝게 빛났다. 그는 우리와 마차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이, 거기 멈춰. 그가 우리 앞을 막으려고 자전거를 세우며
소리쳤다. 그 마차를 어디서 났지? 멈춰! 그가 옆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며 소리질렀다. 멈추라고 말하잖아. 아니면 정말 그 말에 총알을 박아주겠어. 홈즈는 고삐를 내 무릎에 던지고는 1인용 마차에서 뛰어내렸다.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바이올렛 스미스 양은 어디 있지? 그 특유의 빠르고 명료한 말투로 얘기했다.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지금 당신이 그녀의 마차를 타고 있잖아. 그녀가 어디 있는지는 당신이 잘 알겠지. 우리는 길에서 마차를 발견했어.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그녀를 돕기 위해 다시 이곳으로 달려왔어. 신이시여. 신이시여 어떡하죠? 그가 절망에 빠져 소리쳤다. 그들이 그녀를 잡아간 거예요. 악마 같은 우들리와 불량배 목사가 말입니다. 당신들이 정말 그녀의 친구라면 어서 따라와요. 그리고 내 옆에서 머물러요. 우리는 그녀를 구할 거니까요. 만약 내가 찰링턴 숲에 몸을 눕히게 되더라도 나는 그녀를 구할 거예요. 그는 권총을 들고 산울타리가 갈라진 지점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렸다. 홈즈는 바로 그를 따라갔고 나도 길 옆에서 풀을 뜯는 말을 내버려 두고 홈즈를 따라갔다. 그들이 온 길이 이쪽이에요. 그가 진흙길 위 수피트 떨어진 곳의 표시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이쿠, 잠깐만요. 수풀 속에 저 사람은 누구죠? 1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친구였는데 말구종 같은 옷차림에 가죽끈을 달고 부츠를 신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세우고 누워 있었는데 머리에 심하게 베인 상처가 있었다. 그는 의식이 없었지만 살아는 있었다. 그의 상처를 얼핏 보니 뼈는 관통하지 않은 것 같았다. 피터예요. 마부 소년이에요. 그 남자가 소리쳤다. 이 소년이 그녀를 마차에 태워가고 있었어요. 그 야수들이 그를 끌어내려 해를 입히고 때려 눕힌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내버려둬야 해요. 지금으로서는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최악의 상황까지 가기 전에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무들 사이의 길을 따라 정신없이 달려 내려갔다. 집을 둘러싼 관목숲에 도착해서 홈즈가 마차를 세웠다. 그들은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여기 왼쪽에 그들의 흔적이 있네요. 여기 월계수 덤불 옆에요. 갑자기 우리 앞에 무성하고 푸른 덤불에서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미친 듯한 공포가 가득한 비명소리였다. 그 소리가 절정을 찍더니 캑캑거리는 소리와 꾸르륵거리는 소리와 함께 끝이 났다. 이쪽입니다. 이쪽이에요. 숲 안쪽에 있어요. 그가 숲을 헤치고 돌진하며 외쳤다. 비겁한 개 같은 자식들.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제발. 우리 앞에 갑자기 오래된 나무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녹색 숲이 나타났다. 더 멀리에는 육중한 떡갈나무 그늘 아래 딱 3사람이 서 있었다. 한 명은 입가에 손수건이 둘린 채 축 늘어져서 기절한 우리 의뢰인이었다. 반대편에는 심각한 얼굴에 붉은 수염이 난 잔인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각반친 2다리를 넓게 벌리고 서 있었고 한 손으로는 허리를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승마용 채찍을 흔들고 있었다. 의기양양하여 허세가 가득한 자세였다. 저 사람들은 결혼을 한 거야. 내가 헐떡였다. 서둘러요. 우리를 안내해온 남자가 소리쳤다. 어서요. 그가 숲을 가로질러 질주했고 홈즈와 나도 그의 뒤를 따랐다. 우리가 다가가자 바이올렛 양이 비틀거리며 나무에 기댔다. 성직자 출신의 윌리엄슨이 우리를 조롱하듯 예의를 차리며 인사했고 불량배 우들리는 잔인하고 환희에 찬 웃음소리를 내며 우리에게 나왔다. 밥, 이제 수염을 떼도 돼. 그가 말했다. 익숙한 얼굴이네요. 시간에 딱 맞춰 오셔서 제 부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겠군요. 우리를 안내해온 남자의 반응이 매우 이상했다. 그는 위장했던 검은 수염을 잡아떼더니 바닥에 던졌다. 깨끗이 면도된 길고 누런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가 권총을 위로 들어올리며 젊은 악당을 겨냥했다. 그러자 악당 우들리가 그를 향해서 돌진하며 손에 든 채찍을 휘둘렀다. 그래, 맞아. 그 친구가 말했다. 나는 밥 카루더스야. 내가 교수형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이 아가씨를 지킬 거야. 네가 그녀에게 손을 대면 내가 어떻게 할지 분명히 말했어. 나는 맹세코. 약속을 지킬 거야. 너무 늦었어. 이 여자는 이미 내 부인이야. 아니, 네 미망인이겠지. 총성이 터졌고 우들리의 조끼 앞부분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빙그르르 돌더니 쓰러졌고 그의 흉측하고 붉은 얼굴은 순식간에 끔찍하게 얼룩덜룩하고 창백해졌다. 흰색의 성직자복을 입고 있던 윌리엄스는 생전 처음 듣는 끔찍한 욕설을 퍼붓더니 자기 권총을 꺼냈다. 하지만 그가 총을 들어 올리기 전에 홈즈에게 제압을 당했다. 이제 그만해. 홈즈가 차갑게 말했다. 총 내려놔. 왓슨, 받아. 그의 머리를 겨눠. 고마워. 카루더스, 당신은 그 총을 내게 줘. 더 이상의 폭력은 안 돼. 자, 이리 넘겨. 당신은 누구요? 내 이름은 셜록 홈즈다. 맙소사, 나에 대해 들어봤군. 정규 경찰이 올 때까지는 내가 그들 역할을 할 거야. 거기 너, 이쪽이야. 그가 숲 가장자리에 나타난 겁먹은 마부에게 소리쳤다. 이 쪽지를 최대한 파넴까지 가져가라. 그는 수첩에서 종이를 찢어 몇 자를 휘갈겨 썼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서장에게 전해주렴. 그리고 저 친구가 경찰과 함께 돌아올 때까지는 내가 직접 당신들을 감시할 거야. 모두들 정식으로 구금된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홈즈는 강단 있고 능수능란한 태도로 비극의 현장을 압도했고 모두가 그의 말에 순순히 따랐다. 윌리엄슨과 카루더스는 부상 입은 우들리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고 나는 겁에 질린 여자를 부축했다. 침대에 누운 우들리의 상태를 점검해달라고 홈즈가 나에게 부탁했다. 홈즈는 2명의 제수와 함께 오래된 테피스트리가 걸린 거실에 앉아 있었고 나는 그에게 가서 내 소견을 전했다. 그는 살아있어. 내가 말했다. 뭐라고요? 카루더스가 의자에서 번쩍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렇다면 나는 위층으로 가서 그의 숨통을 끊어야겠습니다. 저 천사 같은 아가씨가 평생 짐승 같은 우들리의 아내로 살게 둘 겁니까? 그건 당신이 걱정할 바가 아니야. 홈즈가 말했다. 바이올렛 양이 우들리의 아내가 될 수 없는 아주 좋은 이유가 2가지 있지. 우선 윌리엄슨 씨가 결혼을 주례할 권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나는 성직자로 임명을 받았어. 늙은 악당이 소리쳤다. 박탈당하기도 했지. 한 번 성직자는 영원한 성직자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 성직자로서의 자격증은? 결혼을 주례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 여기 내 주머니에 있지. 그럼 불법으로 얻은 거겠지.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강제 결혼은 결혼으로 인정되지 않아. 게다가 이건 심각한 중죄야.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당신은 앞으로 10년 동안은 감옥에서 자기 죄에 대해 생각하게 될 거야. 그리고 카루더스, 권총은 주머니에 넣어뒀어야지. 홈즈 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녀가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한 권력 아래 있다고 생각하니 미치겠더군요. 홈즈 씨,
저는 그녀를 사랑했어요.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녀를 고용한 이후로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자전거를 타고 그녀가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 악당들이 도사리고 있으면서 호시탐탐 그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저 그녀가 험한 일을 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저는 그녀와 거리를 유지했고 수염도 붙여서 그녀가 알아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녀는 착하고 활발한 여자여서 제가 길가에서 그녀를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알면 제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을 테니까요. 위험에 대해서 왜 그녀에게 직접 말해주지 않았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되면 그녀가 저를 떠났을 것이고 저는 그걸 견딜 수 없었어요. 그녀가 저를 사랑할 수 없다 해도 그저 그녀의 주변에서 앙증맞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로 행복했습니다. 글쎄요. 내가 입을 열었다. 카르더스 씨, 당신은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기심이라 불러야겠군요. 아마 그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나 봅니다. 어쨌든 저는 그녀를 보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무리가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으니 그녀를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러다가 전보를 받고 그들이 움직임을 시작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무슨 전보? 카르더스는 주머니에서 전보를 꺼냈다. 이겁니다. 그가 말했다. 내용은 짧고 간결했다. 그 노인이 죽었다. 홈즈가 입을 열었다. 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 것 같군. 이 전보를 보니 이 인간들을 어떻게 끝장낼 수 있을지 알겠군.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알려줄 수 있는 걸 알려줘. 흰색 성직자복을 입은 늙은 악당 윌리엄슨이 갑자기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빌어먹을... 그가 말했다. 밥 카르더스, 내 놈이 우리를 밀고 하면 네가 잭 우들리에게 했던 대로 똑같이 당할 줄 알아. 그 여자에 대해서는 마음껏 짓거려도 돼. 그건 네 일이니까. 하지만 이 경찰 같지도 않은 경찰에게 내 동료인 우리들까지 고발하면 그건 네가 한 일 중 최악의 일이 될 거야. 흥분할 필요 없어, 목사 양반. 홈즈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이 사건은 이미 당신들에게 불리해. 내가 궁금한 건 개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이지. 하지만 말하기 어렵다면 내가 말하지. 당신들의 비밀을 얼마나 더 숨길 수 있을지는 들어보고 판단해. 우선 윌리엄슨, 카르더스, 우들리, 당신들 3명은 남아프리카에서 왔지. 처음부터 들렸어. 노인이 말했다. 나는 2달 전까지 두 사람 중 누구도 만난 적이 없어. 그리고 평생 아프리카에는 가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담배나 열심히 피우시지, 참견쟁이 홈즈 씨. 그의 말이 맞습니다. 카르더스가 말했다. 좋아. 2명만 왔다고 하자. 목사 양반은 영국 사람이고 2 사람은 남아프리카에서 랄프 스미스를 알고 지냈지. 당신들은 스미스 씨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 확신했고 그의 조카 딸이 유산을 상속받을 거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 어때? 카르더스는 고개를 끄덕였고 윌리엄스는 욕설을 퍼부었다. 바이올렛 양이 스미스 씨에게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고 당신들은 그 늙은이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 그는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으니까요. 카르더스가 말했다. 그래서 2 사람은 영국으로 와서 조카 딸을 찾아냈어. 둘 중 하나가 그녀와 결혼하고 나머지 1명은 빼돌린 유산을 나눠 가질 셈이었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들리가 남편이 되기로 한 거야. 우들리가 결혼을 하기로 한 이유는 뭐였지? 이곳으로 오는 배에서 카드 놀이로 내기를 했는데 그가 이겼습니다. 그랬군.
당신은 바이올렛 양을 가정교사로 고용했고 우들리는 그녀의 환심을 사야 했어. 그런데 그녀는 우들리가 주정뱅이의 짐승 같은 놈인 것을 알아챘고 그와는 엮이지 않으려고 했지. 그러는 동안 당신이 그녀와 사랑에 빠지면서 계획이 틀어졌지. 그래, 당신은 이 악당이 그녀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겠지. 네, 정말이지. 견딜 수 없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어. 우들리는 화가 나서 당신을 떠났고 자기만의 계획을 따로 세우기 시작했지. 윌리엄슨, 우리가 더 이상 말할 게 별로 없을 것 같네. 카루더스가 쓴웃음을 지으며 외쳤다. 예, 우리는 말다툼을 했고 그가 저를 쳤어요. 어쨌든 저도 이제 대갚아줬으니 같은 처지가 됐네요. 그리고는 그를 보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그가 이 보잘것없는 목사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가 기차역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쳐야 하는 이 장소를 골라서 함정을 판 것이었죠. 동시에 저는 그들이 저지를 악행의 조짐을 감지하고 그녀의 동선을 주시했죠. 그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걱정이 돼서 이따금씩 그들을 찾아보기도 했죠. 이틀 전에 우들리가 우리 집으로 랄프 스미스가 죽었다는 이 전보를 들고 왔어요. 그는 자기와 거래를 할 것인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직접 그녀와 결혼해서 자기 몫을 나눠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녀가 저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그는 일단 그녀와 강제로 결혼을 하기만 하면 1, 2주 후에는 그녀의 생각도 달라질 거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폭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고요. 그랬더니 그는 입이 상스러운 불량배답게 욕설을 퍼부으며 자기가 그녀를 차지하겠다고 말하고 가버렸어요. 그녀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을 떠날 예정이었고 저는 그녀를 역까지 데려다 줄 마차를 불러놓았어요. 하지만 너무 불안해서 자전거를 타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미 출발한 뒤였고 그녀는 제가 따라잡기 전에 이미 잡혀가고 말았어요. 당신들, 두 사람이 그녀의 마차를 타고 돌아오는 걸 본 순간 알아차렸죠. 홈즈는 일어나서 담배꽁초를 벽난로 안으로 던졌다. 나는 아주 둔했어, 왓슨. 그가 말했다. 자네가 수풀에서 넥타이를 정리하는 자전거 탄 사나이의 모습을 봤다고 얘기해준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번 사건이 신기하고 어떤 면에서는 독특한 사건임은 분명해. 지역 경찰관 3명이 길을 따라오고 있네. 아까 내가 보낸 마부 소년도 그들과 함께 오고 있어. 그러니까 그 마부 소년, 아니 다른 명칭으로 부르자면 그 흥미로운 조연도 오늘 아침의 모험으로 인해 영구적인 피해를 보지는 않게 되었군. 왓슨, 내 생각에는 자네의 의료인 자격으로 스미스 양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전해줘. 만약 그녀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중부지방에 있는 젊은 전기 기술자에게 전보를 보내려 한다고 귀뜸을 주면 회복될 거야. 카루더스 씨, 당신은 이전에 사악한 음모에 가담한 죄를 갚을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제 명함을 드리죠. 만약 제 증거가 당신 재판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쓰십시오. 알아차렸겠지만 우리의 끊임없는 활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과 호기심 많은 독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세부사항까지 기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각각의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의 서막이었고 그 위기가 지나가면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당사자들은 우리의 바쁜 삶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이 사건을 다룬 원고의 끝에서 짧은 메모를 하나 발견했다. 그 메모에는 바이올렛 스미스 양이 정말로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고 이제 그녀는 시릴 모튼의 아내이며 그의 남편은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전기 기술자인 모튼 앤 케네디의 수석 파트너라고 기록되어 있다. 윌리엄슨과 우들리는 모두 납치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윌리엄슨은 7년형, 우들리는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카루더스의 최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 우들리가 가장 위험한 악당이라는 판결을 받은 데다가 카루더스의 죄는 몇 달의 투옥이면 정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했기에 법원이 그의 폭행을 그다지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